안녕하세요. 김강훈 노무사입니다. 이제 근로기준법 알자 제24회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회차 강의에서 해고의 유형과 그 각각의 정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강의가 좀 길었습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알자 강의 30회차 강의 중에서 제일 길게 할 수밖에 없었던 강의가 아마 23회차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24회차 강의는 좀 짧게 하시죠. 네, 여기 해고에 관련된 유의사항 한 세 가지만 살펴보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의사항은 해고 금지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 기간에는 절대로 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강의에서 해고를 부당하게 했을 때, 그러니까 23조 1항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했을 때 2007년 이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처벌이 없어졌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대법원이 그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해고의 정당성 문제를 아주 까다롭게 잘 엄격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이 해고의 정당성 기준은 잘 갖춰져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배우시는 이 해고 금지 기간에 해고를 만약 하게 되면 이거는 처벌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3조 1항을 위반해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면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거나 손해배상을 해주면 되는 건데 그것을 끝나는데 여기 2항에 나오는 이 금지 기간, 해고가 금지된 기간에 그 해고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형사처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이 점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사용자 측에서 이 해고 금지 기간 이것을 지키시도록 유념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법조문 보시죠. 237페이지에 보시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고 금지 기간이라고 하고 여기에 위반되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는 점, 이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뭐 쉽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서 휴업하고 있는 근로자, 즉 요양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고 그 요양기간이 끝난 후 30일 동안까지도 해고할 수 없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해고 사유가 중대하고 반드시 해고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 기간 동안에는 해고를 할 수가 없고 좀 더 근로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해석한다면 해고 예고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산전 후 휴가, 그러니까 출산 휴가를 간 여성 근로자의 경우 그 산전 휴가 기간 90일 동안과 그 후 30일간 여기에는 해고가 금지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전 후 휴가 기간에 그 해고가 금지되는데 이걸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했죠. 네, 그런데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보시면 육아휴직을 간 근로자도 그 기간 동안에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해고 금지 기간이 또 하나의 그 육아휴직 기간도 해고 금지를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그것을 위반하면 즉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 금지를 위반하면 이때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보다는 형이 좀 약하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 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고가 금지되긴 하지만 다만 예외가 있죠. 예를 들면 여기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하는 근로자가 2년 이상 넘어갔을 때, 요양기간 2년 이상 넘어갔을 때 사용자가 법에 정해진 일시보상을 하면 더 이상의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조항을 원용해서 이러한 일시보상을 했을 경우에는 해고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이거는 요양 근로자나 또는 산전 후 출산휴가 간 근로자나 마찬가지로 사업을 도저히 진행할 수 없을 때 이때까지 뭐 해고를 못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뭐 이런 경우에 근로자들이 뭐 사직서를 내면 제일 편하겠지만 사직서를 내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근로자는 결국 해고시킬 수밖에 없다. 이거는 23회차 강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를 폐업하는 경우에 해고는 이제 통상해고의 유형에 해당한다는 점 말씀드렸는데 이런 경우는 해고 금지 기간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판례부 80번, 81번 보시면 바로 이 해고 금지 기간에 대한 관련된 판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80번 판례가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해서 아주 좀 그 중요한 유의할 만한 판례라고 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그
21번, 21회차 강의 때 이 근로계약 자동 종료 사유로서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종료된다는 거 배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에게는 바로 이 해고 금지 이것이 적용되지 않겠죠. 계약 기간 만료는 자동 종료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이 바로 이 금지 기간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이걸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양을 당하고 지금 저 업무상 재해를 당해가지고 요양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됐으니까 근로관계가 종료됐습니다라고 통보하는 거 이건 위법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근로자가 그때 뭐 나를 왜 부당하게 해고하느냐 이렇게 주장하시면 그것은 오해라는 점, 이 점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점을 판례회부 80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해고와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은 238쪽에 나오는 해고의 예고에 관련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해고를 이제 하게 된다는 것은 근로자로서는 자기의 어떤 일터를 잃게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근로자가 좀 다른 직장도 알아볼 수 있는 좀 여유를 줄 수 있도록 그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이런 제도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고가 결정되면 이 해고라는 것은 정리해고도 마찬가지고 통상해고도 마찬가지고 어떤 해고든지 간에 해고가 결정되면 적어도 30일 전에 일단 예고를 해서 그 30일 후 어느 날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이 점을 예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징계해고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징계 사유가 있어갖고 징계제에서 밟아가지고 징계를 결정하고 해고를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한테 해고 예고해서 30일간 그냥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보면 이 사람은 결국 출근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또 출근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임금도 지급해야 되는데 이 징계해고 당한 사람이 계속 출근한다. 좀 이상하잖아요. 회사 분위기가 영 안 좋겠죠.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사람이 계속 나오는 게 그거는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이럴 때는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31분에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이것은 그 30일간의 해고 예고를 한 거나 똑같은 거니까 바로 즉시 해고를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고 예고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고 해고의 일자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불편하면 31분에 통상임금을 지급해서 해고 예고 수당이라고 하는 것을 지급하는데 이 해고 예고 수당은 너무 제공의 대가는 아니니까 임금으로 볼 수 없고 특별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해고 예고에 가름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중요한 예외들이 있죠. 239쪽에 가보시면 그것이 박스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 이건 어느 근로자니까 뭐 어떤 경우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3개월 미만 근로했다는 걸 보니까 우리 현장에서는 주로 뭐 시용 근로자 또는 수습 근로자 이런 표현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용 근로자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드릴 때 아마 2회차 강의 때 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 채용을 하지 않고 일단 시용 기간을 둬서 우리 회사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테스트해 보려는 이런 시용 근로자를 이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본 채용이 되면은 그 시용 기간을 전부 계속 근로연수에 넣어주면 근로자도 손해 없으니까 그것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그런 시용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시용 근로자를 보니까 뭐 일주일도 안 돼서 그 뭐 맨날 지각하고 맨날 그 이 직원들하고 티각태각 싸움이나 하고 이렇게 한다면 바로 우리 회사의 적성에 맞지 않다고 보고 바로 본체형 거부를 바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일주일 정도 딱 보고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통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고 예고가 필요 없습니다. 3개월 미만의 시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 예고가 필요 없으니까 바로 즉시 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바로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는 이런 통보. 다만 그 시용 근로자에 대한 그런 본체형 거부의 통보를 하실 때는 그 사유 왜 본채용을 거부하는가 하는 그 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 이 점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재사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뭐 이건 어쩔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3호에 보면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엄청난 손해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를 보호할 어떤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사용자가 마구 전부 자르면서 이건 전부 해고 요거 필요 없다, 직시해고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경우를 고용노동부령 즉 시행규칙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240페이지에 보시면 그 아래쪽에 어떤 경우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예고를 할 수 있는가, 얼마나 심각한 잘못을 근로자가 했는가 그 사례들을 쭉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딱 여기에 해당되는 여기에 딱 해당되는 경우에만 즉시 예고 즉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이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뭐 횡령이라든가 뭐 뇌물을 받는다든가 하면 이런 착복하는 거, 네, 또 뭐 어떤 서류를 조작하는 뭐 이런 아주 그 기업체 근로자들에게 그 좋지 않은 그런 범죄적 행위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해고 예고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타당한 그런 규정이라고 볼 수 있고, 사용자는 여기에 해당될 때만 즉시 예고를 할 수 있고 해고 예고를 안 해도 된다는 이 점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새는 이제 해고 예고보다 더 중요하게 법적인 효력으로 판단하는 것은 이제 241쪽에 나오는 해고의 서면 통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27조에 보시면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거기 세 가지 부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줄여 말할 때 해고 서면 통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해고 서면 통지는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면 그 아래쪽에 보면 그 27조 2항에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해고 서면 통지가 해고의 효력 요건이다. 법으로 명백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고 절차 실컷 밟아놓고 징계위원회 열어서 징계 결정 다 해놓고 막판에 해고 서면 통지를 안 해버리면 구두로 당신 해고됐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해야만, 그래야만 해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점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그 새로 도입돼서 초창기에 사용자들이 이 서면 통지하는 걸 자꾸 깜빡깜빡 잊어먹거나 무시하거나 이러다가 나중에 이 근로자들이 이걸 악용하는 이런 근로자들한테 된통 혼나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사용자는 그 해고시켰다고 생각하고 임금도 안 주고 그냥 내버려뒀는데 근로자는 서면 통지가 안 왔으니까 아직 해고 효력이 없으니까 자기는 여기 해고당한 게 아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결국 근로자들이 이기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노동위원회 사례에서는 그게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근로자들이 있어가지고 어리숙한 중소기업에 모르는 사용자들한테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 일을 꾸미는 이런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노동위원회에서 나중에 이제 결국 그건 인정을 안 하게 됐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 해고서면 통지라는 이 효력 요건 이거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 해고 자체에 효력이 없다는 점, 이 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들은 당연히 이제 불만이 생기죠. 아니 해고 예고도 해야 되고 예고했으면 됐지 또 뭘 그 서면 통지를 하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불만들을 터뜨리는데, 그래서 이제 27조 3항이 만들어졌습니다. 27조 3항에 보시면 해고 예고를 할 때 그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해서 서면으로 하면, 그러니까 해고 예고를 서면으로 하면, 그러면은 이거는 해고 서면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이걸 통일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해고 예고는 해고 서면 통지에 해당하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해고 예고보다는 해고 서면 통지 그 요건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고 서면 통지의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했죠? 해고 사유, 해고 시기, 그 다음에 이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이라는 건 일반적인 서류를 말하는 거 금방 아시겠죠? 만약 이메일로 통지했다면 서면 통지를 한 것입니까? 그 이메일의 통지가 보통 회사에서의 의사소통 방식이었고, 그리고 그 이메일의 내용을 잘 보니 그 사유와 시기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면 그 이메일로 인한 해고 통지는 그것은 서면 통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거기 교재 241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카톡으로 해고를 알리면 어떨까요? 그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카톡은
서면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 사용자들은 유의하셔서 만약 해고할 일이 생긴다면 이러한 절차적 요건들, 효력 요건들을 잘 지키셔서 유의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부당해고를 둘러싼 그 지리하고 아주 그 정신 사나운 그런 분쟁을 예방하실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24회차 강의 해고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25회차 강의에서는 이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우리 사용자들이 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죠. 말하자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금품을 청산해야 되는 이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25회차 강의에서 퇴직급여와 금품 청산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5회차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